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였어요. 국제 경영 파트에서 해외 시장의 진출 방법,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동기, 그리고 글로벌화의 요인. 그래서 이게 크게 그 큰 주제로 치면 세 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은 무엇이나요?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익스포트, 수출이라고 하죠. 익스포트, 수출. 그 수출 중에서도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다. 간접 수출은 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종합 상사라는 부분이 나와요. 종합 상사. 이제 그 종합 상사가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미생, 그렇죠? 미생. 장그래가 나오고 오차장이 나오고 안영이, 뭐 장백기, 한성률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회사, 그렇죠? 회사 내용에 대해서 막 그 안에서 막 좀 권력 다툼도 하고, 그렇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회사 내용이었는데, 그때 미생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원 인터내셔널, 그렇죠? 원 인터내셔널. 그게 바로 종합 상사고, 그럼 종합 상사들이 하는 일들은 국내 또는 국외 기업들의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대신해 주는 거죠. 그 사이에서 마진, 이 수입을 그러니까 수익을 얻고. 그런데 좀 회사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간접 수출, 좀 인디렉트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해요. 왜? 마진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HR, 그렇죠? 리스크도 커지고, 그러니까 리베뉴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그 내용이 바로 간접 수출, 직접 수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라이센스, 즉 기술 제휴였어요. 기술 제휴. 그래서 뭐 유명한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상표, 그다음에 기술 사용료 뭐 이런 것들 지불하면서 상표를 사용에 대한 기술 사용료, 아니면 그 회사의 브랜드. 그때 여러분들 아마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엘사 있었지, 엘사. 그죠? 겨울왕국인가요? 그때 엘사가 입었던 그 옷, 그 나플라프랑 그 5, 6세 여아들이 입는 그 원피스. 거기 써 있어요. 디자인드 바이 뭐 디즈니 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디자인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뽀로로. 요즘은 뽀로로는 좀 같고, 그렇죠? 펭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고, 이걸 쓰려면 그러면 그게 상응하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 제휴다 하겠고, 그 다음에 해서 기술 제휴에서는 라이센스는 그 앞에 설명했듯이 그 브랜드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는 조금 더 강력하게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대신에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요. 그래서 뭐 의자의 배치라든지 세팅이라든지 뭐 동시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집, 그죠? 뭐 BBQ, BHC, 교촌 뭐 이런 치킨집, 거기다가 햄버거, KFC, 롯데리아, 버거킹 뭐 이런 것들이 다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 직접 나가는, 그렇죠? 직접 나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 판매할 재원을 제조한다거나, 아니면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죠.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합작과 단독을 나누겠죠. 합작은 현지에 있는 기업과 조인트 하는 거예요. 조인트. 왜요? 위험하니까.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법률, 정치, 경제 이런 사회 체제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현지 국가에, 그쵸,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그런 문화적인, 경제적인, 법적인 위험은 그 현지 파트너가 맡고, 그죠, 우리 같이 진출한 그 기업은 기술 내지는 생산만 담당을 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합작 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발전하게 되면 이제 현지 그 파트너가 조금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이제 귀찮기만 하고. 그럴 때는 서로의 각자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걸 바로 단독, 그죠,
단독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합작 투자에서는 거기 이제 그린필드하고 M&A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린필드는 무엇인가요? 아예 그냥 녹색 땅에다가 내가 원하는 공장을 짓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진입하는 것을 그린필드라고 하고, 근데 그린필드 장점은 내가 원하는 스케치,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대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을 한번 지어볼까? 자동차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땅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뭐 그 나라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인력 자원 관리라든지 엄청나게 할 일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저 시장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참 격세지감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공장 꼽아보세요. 하게 되면 마스크 공장이에요. 참, 딱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1년이 뭐예요 지금? 딱 한 9개월 전, 9개월 전, 8개월 전, 그 다음에 7개월 전, 뭐 2월 달부터 뭐한 3, 4, 이때까지 사람들 마스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죠. 왜? 가격이 뭐 500원 하던 그런, 우리는 그 당시에 KF94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마스크 값은 폭등을 하고 막 3,000원, 5,000원 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개입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관리를 해서 뭐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가 모일 때 언제 가서 사고, 한마디로 줄 서기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2020년 10월 16일 가장 위험한 공장이 바로 마스크 공장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죠? 과도한 투자. 중소업체들이 너무 난립을 하고, 왜? 야, 저거 돈 된대. 마스크 공장 하기만 하면 돈 된대. 그게 올해 2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너도 나도 다 마스크 공장 해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뭐 볼 일이 없겠지만 아침에 홈쇼핑이나 저녁 홈쇼핑 한번 보세요. 적어도 두 곳에서 팔아요, 마스크를. 홈쇼핑에서 판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 이 재화가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해라 그러면, 아직까지 못 만드는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수출해서 경쟁력을 얻으려면 단가를 200원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0원에 맞출 수 있는 또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럼 중소기업은 왜 들어왔는데요? 저게 지금 3,000원 하고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야, 내가 지금 1,000원에 만들 수 있어. 난 중소기업이니까. 조금 큰 기업은 뭐 500원에 만들 수 있겠죠. 큰 기업이니까 많이 만들고 공장 시설도 크고 뭐 숙련된 기술 인력도 많을 거니까.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난 1,000원인데, 난 1,000원에 만들 수 있는데 지금 3,000원이니까 그래, 들어가자. 시장에 들어가서 좀 팔았는데 지금 200원을 못 맞추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들어왔으니까, 또 중소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뭐 국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시장이 해결해야지. 국가가 만들려고 하진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시장을 보고 들어왔지만, 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이라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장에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갔어야 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가장 아쉬운 사람, 2월에 공장 짓기 시작해서 10월에 완성한 사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가격은 200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격은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렇죠? 경쟁력도 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린필드다, M&A다? 그렇죠. 당연히 M&A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3가지. 수출, 기술 제휴, F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비용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외국인 비용. 외국인 비용이라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렇죠? 리스크도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국내 부산에다가 지점을 냈을 때하고 뭐 미국의 워싱턴, 뭐 로스앤젤레스, 일본의 오사카, 도쿄에 냈을 때 전혀 다른 비용이 발생하겠죠. 오사카에 가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1박 2일, 하루 당일치기가 거의 출장이 힘들다면 1박 2일, 2박 3일 하게 되면 출장 뒤에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자체, 거기에다가 뭐, 식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비용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외에 나갈 때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포린 코스트, 그러니까 외국인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렇죠?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다 거의 적자죠. 거의 다 적자야. 그러다가 흑자로 변화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항상 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가 보통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고 최대한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오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그렇죠? 단축시키는 것이 성공을 위한 그죠? 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고 그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해외 나갈 때는 핵심 역량이 필요한데 핵심 역량이란 것은 다른 경쟁 기업들과 또 특히 그 현지국 경쟁 기업들과 경쟁했을 때 뭔가 내가 그 기업들보다 나은 점, 베네핏, 그렇죠?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뭐 꼽아보긴다면 자본이 풍부하다거나 그렇죠?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뭐 특허를 받을 만한 그런 세계적 기술을 가졌다거나 그죠? 특허. 그다음에 뭐 다양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졌다거나 그다음에 노하우 등이 풍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갖게 되면 그걸 바로 우리가 core competence 즉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갔을 때 글로벌화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글로벌화의 동기는 가장 크게 첫 번째가 마켓, 그쵸?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시장을 보고 들어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다? 예, 그렇죠. 중국이죠. 한 개씩만 먹어도 14억 개. 뭐 이런 표현 쓰죠. 한 개씩만 먹어도 14억 개, 하나씩만 발라도 14억 개. 자, 이게 바로 중국의 힘이고 요 파트는 우리가 광군제라는 아주 특이한 중국의 그런 행사가 있죠. 그 행사가 왜 특이한데요? 솔로를 위한 날이래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솔로를 위한 날인데, 그럼 왜 광군제가 솔로를 위한 날인데 그냥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죠. 솔로를 위한 날이니까 네가 너한테 선물해라 이런 개념인 거야. 맨날 뭐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발렌타인데이 뭐 친구 애인한테 선물하지 말고 광군제 너 없지? 너희가 그럼 너한테 선물해. 그래서 그날 뭐 1억 위안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몇 분 걸리는 것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난 그 쇼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광군제라고 하고 그 사례를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효율성 지향형 해서 이거는 저임금이죠. 저임금 국가의 공장을 만들어서 의류 공장이라든지 어떤 기타 그 생산물을 만들게 되면 임금이 싸니까 경쟁력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효율성 지향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PLC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옮겨가는 거예요. 임금이 싼 곳을 옮겨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은 바로 저임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신발, 의류, 그다음에 뭐 섬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많이 했었는데 뭐 80년대 후반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변모를 하죠. 더 이상 우리나라는 임금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이 쫙쫙 뜯어서 이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 당시에 오픈, 즉 문이 열리던 중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그 자본 내지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옮겨갔던 중국의 그런 공장 시장들이 이제 또 옮겨가죠. 중국도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옮겨가게 되면 뭐 태국, 옆으로 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또는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그렇죠.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성 지향형 해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선진 기술. 자, 기술을 습득하고자 선진국의 기업을 뭐 인수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개발국 내지는 개발도상국 국가가 선진국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향유, 즉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을 선진기술 지향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쌍용 자동차를 샀을 때
그러면 이제 자본은 풍부했지만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쌍용 자동차를 사면서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었던 특화된 기술, 바로 SUV 차량. 쌍용 자동차가 만든 자동차 중에 유명한 자동차가 있어요. 무쏘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조금 이제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코란도. 자, 이런 차량들에 대한 이런 핵심 역량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상하이 자동차가 진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천연 자원 지향형이죠. 그렇죠? Natural Resource, 즉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여러분들 지하 자원, 천연 자원은 쓰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때야. 우리가 이제 뭐 찾지 못하는 그런 지하 자원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천연 자원은 지금이 제일 많을 때고, 내일이 제일 많을 때. 한마디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매일매일 캐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전 세계가 아주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일본도 그러고 있고, 하물 우리나라는 더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서 그냥 생전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서, 또는 국가가 와서, 야, 우리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 다음날 내가 네 철광석을 좀 가지고 갈게, 살게. 이러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서로 간의 교류, 서로 간의 릴레이션십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고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죠. 공적 개발 원조 뭐 하는 건데요. 선진국이나 조금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 좀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 없는 나라, 힘든 나라, 뭐 전쟁이 끝난 나라, 전쟁이 뭐 막 그죠, 그 뭐 시행 중인 이런 나라들에 나가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무슨 뭐 그죠, 뭐 우물을 뚫어준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바로 공적 개발 원조라 하고, 얘는 무상이에요, 거의.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금 뭐 이제 뭐 거의 이자 없이 뭐 유상을 주기도 하지만, 거의 무상이에요. 거의 무상.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9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업, 아니 기업이 아니죠. 공공기관 코이카. 이게 한국국제교류협력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말을 하는 게 바로 ODA예요. ODA. 뭐 집을 지어준다거나, 뭐 그렇죠. 뭐 어느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집을 다 잃어버렸으면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코이카고, 요게 이제 지나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 맨날 빵을 주지 말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어줄래? 우리도 일자리 창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빵 만들기 기술을 키워야지. 그래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 그 필요한 자금을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놔요. 거의 모든 국가들,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자금을 바로 EDCF 자금이라고 하고, 그죠?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개발 협력기금, 협력자금, 이런 개념으로 이 돈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눈먼 돈처럼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매국노죠. 왜 눈먼 돈처럼? 어차피 있는 돈 갖다가 쓰자. 그죠? 갖다가 쓰고, 뭐 나중에 자원 개발했는데 안 됐어, 물이 나왔어, 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이렇게 써먹은 그런 정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자원외교라는 이명하에 해외에 있는 유전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우물이었다. 진짜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몇 조짜리예요. 우물을 몇 조 주고 산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여기는 그죠, 그죠, 경제력이 뭐 향후 엄청난 양의 유전이 매년돼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막 해서 투자했더니 95%가 물, 5%가 기름. 그러면 그건 파면 안 돼요. 왜? 경제 비용도 안 나오는데, 가져오는 비용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했고,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는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참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이니까 그렇지만 아주 좀 열쪽도 시켜야 되고,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게 되면 이제 글로벌화의 촉진 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글로벌화의 촉진 요인은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계속 화면만 보니까 너무 좀, 그렇죠? 벙벙해서 조금 나와봤어요. 자, 글로벌화의 촉진 요인은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5가지는 바로 1번, 바로 규모의 경제였었죠. 규모의 경제. 우리 이 규모의 경제 설명하면서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 하면서 예전에 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 상대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 상대되는 것은 바로, 예, 바로 범위의 경제죠. 범위의 경제. 차이는 뭐예요? 스케일과 스코프. 차이는 그게 아니라, 이코노마이즈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는 대량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범위의 경제는 시장 세분화를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크게 하면서 소비자 만족을 크게 해서 경쟁력 을 얻는 것이 바로 범위의 경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는 뭐 하나의 단일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의 가장 핵심이고요. 범위의 경쟁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또는 인력 다 세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친다면 그 가격 하락은,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대신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별 단가를 올린, 굉장히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것이 범위의 경제고, 규모의 경제는 단일 품종을 많이 만들어서, 자, 예를 든다면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 그랜저 같은 자동차죠. 야, 내 그랜저는 몇 월 며칠에 생산되는데 아주 특이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랜저는 그랜저죠.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그랜저. 그죠? 이런 자동차하고, 왜 그런 자동차들 있죠, 여러분들? 무슨 뭐 람보르기니 탄생 100주년 기념 20대만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저희 자동차는 수제예요. 우리는 수제를, 여러분들 신발만 봤었죠? 수제화.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는 구두만 수제인 줄 알았는데, 자동차로 수제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동차는 많이 못 만들죠. 많이 못 만드는 대신에 그 자동차는 세상에 딱 한 대밖에 없어요. 왜?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망치를 통해서 막 쳤기 때문에, 어떤 거는 여기에 망치 자국이 좀 더 두껍게 들어간 데도 있고, 여기는 좀 더 얇게 들어간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엠블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제가 자동차 하는데 주문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앞에 엠블럼은 어떻게 드릴까요? 저의 모습 이런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딱 제가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거. 이런 건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겠죠. 대신, 뭐 소장 가치는 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기술과 통신, IT 그런 것, 그렇죠? 이런 IT 기술의 발전, 이런 발전을 통해서, 자, 해외 나갈 때, 그렇죠? 해외 나갈 때 어떤 경쟁력 얻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기술, 통신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투자 비용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입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은 또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넣어서 1년 동안 100억을 그쵸? 내가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겠는데, 10억을 넣었는데 회수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회수를 시켜야 된다고요. 100억 원에. 그러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확대를 시켜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도 우리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빨리 팔고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글로벌화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비자 수요. 즉, 디맨드가 simultaneously, 그죠? 동질화, 그죠? simultaneously 하죠. simultaneous. 바로 동질화 되어야 되는데,
동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점심에 버거킹 햄버거를 먹고 미국 사람들도 점심에 버거킹 햄버거를 먹고 아침에 지나가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그죠? 그 스타벅스 커피를 받아 마시고 미국 사람들도 받아 마시고 우리가 커피, 미캔도 커피, 베이글, 뭐 그죠? 크림치즈 동일한 입맛, 동일한 생활 패턴, 동일한 이런 그죠? 유형을 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동일 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글로벌화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무역 장벽의 감소하면서 우리가 가트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가트는 1944년 미국 주도에 의한 이제 전시 이후의 체제, 경제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브렌튼 우주 체제에서 세 가지 I가 나왔었어요. IMF, IBRD, ITO.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IMF와 IBRD는 성공을 했고요. ITO는 조금 무산이 되면서 그 안에 부속 체제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로 가서 뭘 했냐면 다자간 협상을 했다 했죠. 다자간 협상 8번에 거친 핵심 바로 관세 인하를 위한 다자간 협정을 통해서 관세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1차부터 몇 차까지? 8차까지 제네바 기억나시나요? 자, 제네바, 안시, 도케이, 제네바, 케네디, 동경, 그다음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이루어지는 8차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8차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얘만 기억했었죠.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바로 농산물,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서비스, 금융,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WTO죠. 8차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1995년 1월 1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전 세계 이제 이 통상 교육 전문가 내지 국가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조금 더 강력한 국제 이 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WTO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요.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통상교부장이 이제 이 사무총장에 이제 투표에 나갔는데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 케냐인가 나이지리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보하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 뭐 여기까지가 이야기고요. 그리고 5번째가 바로 그렇죠. 자본의 이동이죠. 자본의 이동.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론스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바로 국회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연 이 KB 한국은행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에 대한 판매가 그죠? 이 은행을 매각하면서 정말 정당 잘 했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코리아 그 KB하고 론스타하고 그거 관련된 이제 국가와 투자자 간 소송 ISD 인베스터 스트레이트 디스퓨트에 대한 내용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뜨거운 돈들을 바로 한머니라고 하고 한머니는 보통 이제 사모펀드 형태로 한다고 했죠. 사모펀드 어떤 공모가 아니라 여러 회사 알리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형태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가장 또 핫한 게 바로 펀드 중에 바로 옵티머스죠. 이거 이제 뇌관이 될 수가 있어요. 뇌관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청와대랑 뭐 연결됐다 안 됐다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지금 그 태풍의 전야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 물론 청와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고 그 청와대 근무하는 일부의 사람 내지는 뭐 한 명 그 사람이 뭐 청와대를 뭐 이렇게 뭐 들먹여 이런 얘기가 지금 정확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얘기 했었죠. 성역 없이 뭐 조사에 응하라고. 그리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뭐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찻잔 속에 이제 태풍처럼 그냥 몇몇의 일탈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좀 알아봐야겠죠. 조사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몇천억, 5천억 정도 돈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투자는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어요. 자기 책임.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장 나오는 얘기가 라임, 그렇죠? 라임 펀드 얘기, 그렇죠? 라임 투자 회사에 대한 펀드 얘기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이거 뭐 제가 이제 이분들의 이제 손에 난 거는 뭐 이제 가슴 뭐 제가 가슴 아플 건 없죠. 뭐 이분들이 돈을 번다고 전 줄 건 아니니까. 그런데 투자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얘는 예금이 아니에요. 예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관리 부실. 이렇게 사기꾼들이 하는 것들, 사기꾼들이 이 난무하는 거 현실에 정부가 그런 것들은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투자의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투자자분들도 무조건 생각할 것은 바로 자신들이 잘못 투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자신이에요. 왜? 금방 얘기했었잖아요. 높은 수익 속에 뒤에 뭐가 있다? 높은 리스크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장 쉬운 예는 예금해야지, 예금. 거기 이자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싸니까 그거 실어서 그쵸, 펀드에 가입해 놓고, 물론 펀드 파는 사람들이 이거 망할 확률 23%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이거요 한 2년 내에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아, 이거는 뭐 디자인이 좋고 뭐 품질이 좋고 이런 얘기하지, 향후 발생할 좋은 것만 얘기하지 나쁜 건 절대 장사꾼들은 장사치잖아. 장사치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양복에 넥타이를 맸지만 장사꾼이에요. 수익 어떻게 하든지 꼬투겨서 가입시켜서 자기 뭐야 수수료 먹어야 될 건데, 거기다 대고 뭐 그저 망할 확률이 뭐 23, 뭐 걔네가 이런 얘기 했대죠. 뭐 망할 확률은 0%입니다. 세상에 0%는 없어요. 내일 해가 뜰 확률이 100%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터져서 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자금 또는 금융권에 있어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뜨거운 돈들, 그렇죠? 해외에 돌아다니는 뜨거운 돈들을 너무 돌아다니게 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그 금융시장의 위기 또는 리스크가 증폭되기 때문에 너무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고자 돈이 옮길 때, 원래 돈을 옮길 땐 돈을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옮길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세금을 좀 부과해야겠다. 그 세금 이름이 바로 토빈세예요. 토빈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 관련된 세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외화자금에 대해 과도한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것을 토빈세라고 하고, 이런 환경 관련된 뭐 상식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환경 관련된 그런 그 자기 부담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환경 관련된 세금 하게 되면 그냥 피구세라는 게 있다,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그 수익을 높이고 있지만 미국의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해외 자회사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그렇죠, 뭐 이전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특히 이제 세금이 싼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뭐라 하냐면 텍스 헤이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헤븐 아니에요. 천국 아니야. 얘는 피난처란 뜻이에요. 그래서 텍스 헤이븐 지역, 즉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헷갈리냐면 조세 천국 지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세 천국. 근데 조세 천국 하니까 이게 해분이 아닐까 하는데 아니라고. 얘는 이런 뜻이야. 그렇죠? 아마 조세 천국이라 쓰신 분은 예전에 헤이븐을 듣고 해븐? 그러니까 천국, 텍스 천국. 근데 그건 아니고 바로 조세 피난처에다가 회사, 어떤 회사? 페이퍼 컴퍼니. 한마디로 자금 세탁하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뭐 자금을 빼돌려서 그곳에 빼돌리는 건 불법이야.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른, 그죠, 다른 국가 세금이 낮은 지역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쪽의 수익을 일명 이제 몰빵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몰아주고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은 뭐 수익이 안 남으니까 수익이 남아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남아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나쁜 놈들 돈은 다 여기서 벌어놓고 왜 세금을 안 내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세금을 바로 구글세라고 하죠. 구글세. 근데 여러분들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었죠. 구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구글이 그런 거야? 구글도 그랬겠지만 IBM도 마찬가지고 선 마이크로시스템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하는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전 못하면 다 뭐예요? 김여사라고 하잖아요. 김여사. 뭐 그럼 뭐 김씨를 가진 뭐 여성분들이 운전하면 다 운전 못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 이런 상징적인 의미 중에 되게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데요? 뭐 싼 일본의 엔화 자금을 빌려서 좀 수익률이 높은 뭐 제3세계 국가에 투자하는 이런 과정의 투자 방법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하게 되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와타나베 부인들이 많이 했나요? 그건 아니야.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거야. 와타나베 부인.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값싼 달러 자금을 빌려서 다른 해외 국가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만만한 이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스미스잖아. 스미스 부인. 똑같이. 그렇죠? 유로화 자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소피아 부인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이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상징적인 건 없는데, 제가 뭐 항상 만들려고 수업 때마다 이제 빌고 있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복부인이에요. 복부인의 사실은 있었죠. 옛날에. 언제 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광풍 불 때. 부동산 투기 광풍 불 때 가방 들고 버스 타고 땅 보러 다니는 영동 지역 또는 저 강남 지역 압구정 이렇게 땅 보러 다니는 아줌마들을 뭐라 불렀었냐면 사회적으로 복부인이라 그랬어요. 복부인. 아, 왜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집을 소개시켜 주던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 복덕방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과거에는 복덕방이었어요. 옛날 복덕방은 누가 했는데요? 그 동네를 잘 아는 아주 그냥 그런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담배 막 뻐끔뻐끔 피면서 방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따라와봐. 이 방 어때? 집주인하고 딱 연결시켜서 방 저기 해주고 그 수수료 받는 그런 분들 바로 복덕방이라 했었고,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국가가 좀 개입을 하면서 규제를 만드는 거죠. 복덕방을 없애고, 그러니까 없앤다는 것보다도 복덕방 개념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인 중개사가 아닌 그 중개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분들은 그냥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의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아주 아마 지금 10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해도 될 거야.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다고 자기가 이제 등기 신청한 분들은 지금까지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만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거고. 근데 과거에 이제 복덕방에서 이게 아무래도 집을 거래하니까 뭐 복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마 복부인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 와타나베 부인, 달러 캐리 트레이드 스미스 부인, 유로 캐리 트레이드 소피아 부인. 워낙 가능해지겠죠. 예. 워낙 지금 이자율이 싸다 보니까 했을 때 이름 뭐라 부를까? 뭐 그때 가서는 뭐 복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그냥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한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니까 우리 복습을